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때 세상은 한때 세 가지 논란의 발언으로 술렁였습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두 개 주로 만들겠다는 말, 그리고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고 비현실적인 말장난쯤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 재통제는 언젠가 가능한 카드로 보일 수 있었지만 북극의 전략 요충지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한다는 발상은 오랫동안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로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불가능은 늘 실행계획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사고의 울타리에 갇히는 유형이 아닙니다. 남들이 두려워 입 밖에 못 내는 말을 그는 꺼내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는 일을 그는 계획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흔드는 두 개의 지정학적 뉴스에 트럼프의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 정권을 겨냥한 군사작전의 전개로 중동 전체를 활시처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어쩌면 더 충격적인데 그린란드 문제를 다시 백악관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더 이상 소셜미디어의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과 결단을 갖춘 대통령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 진지함이 유럽의 잠을 빼앗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요즘 잠 못 이루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무의미한 전쟁이 매일같이 뉴스의 문을 두드리니 잠이 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1월 16일은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 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던 덴마크 정부가 태도를 바꿔 백악관과 그린란드 문제를 다루는 기술협상팀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이 급격한 선회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구상이 공식적으로 양도 협상 단계로 들어섰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미국이 186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에 비견되는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두고 북극곰 공원이라며 웃었지만 역사는 그 웃음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언젠가 그렇게 기록될까요? 그토록 많은 것을 태워놓고도 얻은 것이 무엇인지 냉정한 장부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정치의 한 번의 전환은 국제 질서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안의 규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덴마크의 연간 GDP가 4천억 달러를 조금 넘는다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덴마크라는 국가의 경제 규모 약 1년 반에 해당하는 수표를 북극 가까이 놓인 얼음섬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는 전략 자원이라는 보물, 러시아와 중국을 마주하는 군사적 회랑, 그리고 미래의 북극 항로를 좌우할 지리적 요충지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농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러 왔습니다. 면적이 거대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졌음에도 그린란드는 오랫동안 덴마크에게 재정적 짐이었습니다. 매년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재정 운영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6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지만 수익은 뚜렷하지 않은 지출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단련된 트럼프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는 재정 논리를 무기로 지정학의 판을 뒤집습니다. 덴마크 지도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은 매년 수억 달러를 잡아먹고도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팔면 거절하기 어려운 현금을 손에 갤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 아닙니까? 겉으로는 경제협력 제안이지만은 속은 매우 정교한 외교 전술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나의 계산 싸움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모전이 그걸 보여주듯이 전쟁의 언어는 결국 숫자와 보급,
그리고 냉혹한 계산기로 번역됩니다. 초기에는 덴마크 측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침탈하려 한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코펜하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단순히 흥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중의 압박을 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사를 보내 그린란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거액의 보상 패키지를 제시해 섬 주민들이 존중받고 목소리를 가진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덴마크 정부를 협상장에 끌어들여 양측 모두 이익을 얻는 구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배제당했다는 감정을 피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섬만 사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연합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분을 가진 듯 보이게 하되 실제로는 자신이 지렛대를 쥐는 구조로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장면과도 묘하게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명분, 속으로는 계산, 그리고 결국은 누가 더 크게 흔들 지렛대를 쥐느냐의 문제 말입니다. 현재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는 모순으로 가득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명목상 덴마크는 모국이지만 실제로 그린란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거의 독립적 정치 실체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상 그린란드 주민들은 코펜하겐의 허가 없이도 언제든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덴마크를 건너뛰고 그린란드의 정부와 주민에게 직접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재정 지원을 제시하며 만약 그린란드가 독립한 뒤 미국과 별도 합의를 체결한다면 덴마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도 잃고 보상도 못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 대신 백악관으로 들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최소한 몫을 확보하려는 선택입니다. 세상에 협상 불가능한 가격은 없고 다만 아직 만족시키지 못한 가격이 있을 뿐이란 말이 이 상황에서 이상할 만큼 정확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그 문장 아래로 들어갈 겁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못 맞춰 피가 흐르고 누군가는 가격을 맞춘 뒤에야 악수를 하겠지요. 참으로 품격 있는 시대입니다. 21세기에 영토 거래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비교적 안정된 국경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정력과 전략적 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충분히 커지면 역사 속에 묻혔다라고 믿었던 방식이 다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손을 대면 세계의 지정학은 처음부터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건국 이래 영토 매입과 확장, 그리고 안보 강화와 맞물려 움직여 왔습니다. 그 자체가 미국 국가 전략의 한 축이었습니다. 전설로 남은 3건의 거래가 이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은 1,500만 달러를 지불해 프랑스로부터 광대한 땅을 사들였고 미국의 영토는 사실상 하룻밤 사이 2배가 되었습니다. 서부 확장의 시대가 열렸고 국가의 미래 전략의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둘째는 1867년 알래스카 매입으로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얼음 덩어리라며 비웃었고 그 조롱은 윌리엄 수워드 국무장관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는 시간이 지나며 전략과 에너지의 보고가 됐습니다. 셋째는 1917년 덴마크로부터 버진 제도를 2,500만 달러에 매입한 사건이며 오늘날 그 섬들은 미국에 분리할 수 없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덴마크에게 미국의 땅을 판다는 이야기는 전례 없는 금기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워싱턴은 영토 매입 협상을 안보와 경제를 위한 전략 도구로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1월 15일 그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 방어 체계, 그가 말하는 황금돔을 구축하는 데 핵심 요소이며 나토 역시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나설 것이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북극에서 강대국 경쟁이 거칠게 달아오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은 상징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국가 전략에 가깝습니다. 누가 그린란드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위 체계와 자원 개발, 북극 해상로 통제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힘의 공백은 반드시 누군가가 채운다는 교과서를 매일 실시간으로 낭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백을 남겨두면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보통은 가장 무거운 군화가 먼저 들어오지요. 1월 15일의 발언에서 트럼프는 더 강한 표현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이 없었다면 나토는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그린란드가 미국 손에 있어야 나토가 더 강하고 효율적이 될 수 있으며 그보다 낮은 모든 선택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직설적이지만 북극 방위 구조의 취약점을 정면으로 드러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린란드는 면적이 21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대만의 약 60배 규모로 비유되기도 하고 미국 영토의 거의 4분의 1에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만 7천 명 수준이며 다수는 이누이트로 알려진 원주민이 빙설지대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린란드의 위치는 북극 통제 전략에서 결정적입니다. 빙하가 녹으며 새로운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세계 물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자원의 잠재력으로도 거론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극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중국 역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의 방위 역량은 얇기 그지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개썰매 같은 상징적 장면이 워싱턴의 신경을 더 곤두세우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시대는 드론과 위성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일부 장면은 너무 고풍스러워서 오히려 불안해 보이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낡은 장비와 낡은 사고가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소모시키는가를 보여주었듯 방위의 구멍은 낭만이 아니라 재앙의 입구가 되곤 합니다.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눈과 얼음의 갈림길에 멈춘 개썰매 2대를 보여주는 이미지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고 한 방향은 미국을, 다른 방향은 러시아와 중국을 가리키는 구도처럼 해석됐습니다. 이는 무심한 사진이 아니라 전략적 신호입니다. 그린란드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지정학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황금돔의 일부로 연결하며 그린란드를 고위도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배치하기에 이상적 위치로 바라봅니다. 그린란드가 없다면 방어망의 한 고리가 빠지고 북반구의 안전벽이 약해진다는 인식입니다. 그는 그 빈틈을 보았고 총사령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유럽의 좌파 성향 정부와 정치적 반대 진영 언론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법 위반을 거론했지만 현실의 논리는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영토 거래를 단칼에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프레임은 다시 힘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오래된 서사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를 패권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언론의 편향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자유진영의 전략 균형을 떠받치는 발판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보여준 그 끝없는 말잔치와 느린 결단을 떠올리면 이런 장면은 더 아이러니해집니다. 포성은 현실인데 말은 늘 현실보다 가볍게 날아가니까요. 여론이 워싱턴 쪽으로 기울 조짐이 보이자 유럽 정부들도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그린란드가 미국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프랑스가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도 그린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정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병력 규모는 곧바로 의심과 냉소를 불렀습니다. 총 합이 30명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15명, 독일 13명, 스웨덴 3명, 노르웨이 2명, 핀란드 2명, 영국과 네덜란드는 1명씩이었습니다. 표준 중대는커녕 캠핑 동호회가 더 인원이 많을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석은 이를 진지한 군사작전이라기보다 현장 답사 성격의 외교 사절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다면 왜 우크라이나에는 그렇게 빨리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느냐고요. 질문이 날카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란 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종종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의 재정과 군사 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이 진짜로 등을 돌리면 많은 나라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린란드는 전략적 체스판이면서 동시에 유럽 억지력의 빈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차갑도록 침착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간다. 1월 14일 백악관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덴마크 외무장관과 그린란드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카드를 뒤집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피로와 긴장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회자됐고 협상장에서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미국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국가안보와 러시아, 중국의 영향 차단을 위해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고위급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적 조건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미국과 공동의 길을 찾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가?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는가? 미국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직접 접촉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구상까지 덧붙이며 설득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미국의 새로운 영토가 된다면 의료, 교육, 연결성 같은 삶의 기반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관광산업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새로운 알래스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던져집니다. 결국 그린란드 주민들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덴마크와 유럽연합 체제 아래 제한된 지원 속에서 혹독한 환경을 견디는 길, 혹은 미국의 안전 우산과 더 큰 개발 자원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은 늘 그렇듯 도덕적 수사는 가장 먼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생존과 돈, 그리고 안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일 보여주는 것도 결국 그 세 단어 아닙니까? 생존, 돈, 안보, 그럴듯한 구호는 포연 속에서 가장 빨리 휘발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게 되면 빙하 변화로 열릴 수 있는 항로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전략 자원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에게는 특히 황금돔 구상 속에서 그린란드가 가지는 군사적 가치가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은 북쪽 방어선을 수천 킬로미터 더 밀어 올리는 효과로 설명되며 북반구 군사 균형의 이동으로 연결됩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사의 방문 일정이 언급되는 가운데서도 그는 반대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관세 압박 가능성을 경고하는 식으로 선제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그린란드는 더 이상 하얗고 차가운 땅이 아니라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앞으로 수십 년 붙들어줄 시기돌입니다. 과거 알래스카를 샀던 사람들을 조롱하던 이들이 있었고
결국 역사가 그 조롱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서사를 다시 쓰려는 듯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기는 교훈이 있다면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에 웃는 쪽의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웃음이 정의의 웃음인지 냉혹한 현실의 웃음인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쟁탈은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라 빠르게 현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힘의 구도 속에서 그린란드에 미국의 성조기가 걸릴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점점 가능하냐가 아니라 언제냐의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프로그램은 이쯤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